유럽 방산 시장에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발언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직 아무 결정도 없는데 유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계약은 그대로였고 취소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 전투기 F-35를 선택한 스위스가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은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어렵다고요. 이 말은 단순한 불만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이 문제였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 이후 유럽 방산 시장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산다는 건 어디까지를 감수하는 선택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무기를 정말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끝자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잠깐 언급됩니다. 한국 KF-21. 아직 선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준은 이미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 이 변화를 느낀 건 아주 사소한 표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예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안 비교 조건 검토. 저는 그 단어들이 우연히 동시에 늘어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단어는 곧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도 없고 큰 뉴스도 없었지만 말의 결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단일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유럽의 방산 논의는 훨씬 단순했습니다. 성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검증 여부가 선택을 좌우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 누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서는 그런 문장보다 운용 조건은 무엇인가, 장기 비용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통제권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같은 질문이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판단 기준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 변화가 특정 국가의 불만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특정 기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구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구조라는 말은 개인의 불만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다시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미 논의의 단계가 한 칸 넘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재검토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회의록이나 내부 보고서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구매 이후의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던 문서들이 이제는 유지와 개량, 그리고 승인 절차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건 이미 경험을 통해 쌓인 불편함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논의가 아직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단계가 오히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선택은 그 다음에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는 곧 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바뀌고 질문이 바뀌면 결국 비교 대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변화가 특정 나라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계약이라는 건 언제나 각국의 예산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일시적인 불만 혹은 내부 사정 정도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살펴볼수록 그런 해석은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이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문서에서 끝났다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나라라면 공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러 국가의 보고서와 토론 자료에서 같은 방향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비슷했습니다.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담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 부담을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제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 논의가 어느 한 진영의 주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슈는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갈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전문가와 관료, 군과 민간 분석가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의견 대립이 아니라 공통의 고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하나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계산과 상황을 가진 국가들의 집합체입니다. 안보 환경도 다르고 군사 전략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는 건 공통으로 체감되는 구조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둘러싼 구조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하나는 언어의 수위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스럽게 표현되던 문제들이 점점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용이라는 단어 옆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고 운용이라는 말 뒤에는 통제라는 단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이 결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내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이 문제가 특정 기체나 특정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선택이 끝난 나라들조차 같은 질문을 다시 꺼내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였습니다. 선택 이후에도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한 질문은 결국 다른 구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누구도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결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로의 계산을 확인하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단계가 끝나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질문이 공통화되면 그 다음은 기준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의 문제에서 유럽은 예상보다 훨씬 민감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가격이나 성능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전투기 자체가 아니라 그 전투기를 통해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자 저는 이 논의가 더 이상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언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 오가는 질문들은 얼마가 드느냐보다 그 돈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따라붙는 조건들이 하나씩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와 개량, 훈련과 통합, 그리고 승인 절차까지 모두 포함된 선택입니다. 저는 최근 자료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격이라는 단어 옆에 항상 조건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운용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했다는 건 필요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전제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장 통합, 기능 활성화. 이런 요소들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승인과 관리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왜 이 논의가 갑자기 표면으로 떠올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조건들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환경에서 핵심 무기의 운용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논의는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우리는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필요한 기능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들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계산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특정 기체나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발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비판은 조심스럽고 표현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조건을 다시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공개적인 비난보다 기준을 바꾸는 움직임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조건이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나 성능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투기를 통해 우리가 지키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결정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단계에서 더욱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저는 유럽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아니고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자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전투기 도입이 다른 무기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차나 미사일과 달리 전투기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치와 외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럽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통제라는 단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전투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 무장 통합 하나가 승인 절차와 연결될 때 그 선택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왜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제약들이 위기 상황을 가정하는 순간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만약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전략 문서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개선된 고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건 이 질문이 특정 국가를 향한 불신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구조라는 말로 포장되어 등장합니다. 구조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틀을 다시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저는 이 언어 선택이 유럽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분명해졌습니다.
전투기를 얼마나 잘 날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전투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군사 영역을 넘어 국가의 기본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 논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한번 나오면 다시 접어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분명해지는 순간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만약 지금의 구조가 부담이라면 다른 구조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이 흐름이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제는 그 기준에 맞는 선택지를 떠올릴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산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저는 하나의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가능성이나 참고 정도로만 쓰이던 표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논의의 한 축처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대안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기존 선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안 논의가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특정 국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비용은 예측 가능한가? 운용은 자율적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조정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강한 전투기, 가장 많이 쓰이는 기체가 곧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조금 달랐습니다. 전투기를 산 뒤에 어떤 관계를 감당해야 하는가, 그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인상 깊었습니다. 큰 선언 없이 기준만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투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투기를 둘러싼 구조가 너무 단일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점점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유럽의 고민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건 대안을 찾는 기준이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값싼 선택을 찾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구 조건은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그 이후의 관리와 협력, 그리고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준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안 논의는 아직 이름을 부르기 전 단계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이나 국가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선택이 가능한가를 먼저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유럽적인 접근처럼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분명한 계산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이 논의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에 맞는 사례를 찾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는 이미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였지만 분명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향이 곧 아주 구체적인 이름 하나를 떠올리게 만들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기준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논의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누구도 특정한 답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단계가 가장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직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미 몇 가지 선택지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조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논의는 충분히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의가 한 단계 더 깊어졌다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자료의 가장자리에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도 아니었고 강조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의 한 줄, 토론 정리 문서의 각주 같은 곳에서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작게 쓰여 있었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처음부터 중심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 중 하나로 가능성의 영역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강자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방산시장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KF-21이라는 전투기가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부분을 봤을 때 저 역시 즉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실제 배치 경험도 제한적인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준으로만 보면 중심에 설 이유는 충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이 이름이 이 목록에 포함됐는지를 더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언급이 성능 비교의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앞서 있는가를 따지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건과 구조, 그리고 협력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 이름이 거론된 이유는 지금 유럽이 묻고 있는 질문과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선택도 계약도 일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언급된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논의의 바깥에 있던 존재가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관측을 넘어 현실적인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습니다. 과장도 없었고 기대를 부추기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이름이었을까? 그리고 유럽은 전투기에서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이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전투기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성능입니다. 더 멀리 날고 더 조용히 숨어들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그 표면적인 기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성능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간결해졌습니다. 이미 검증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문서의 상당 부분이 운용과 유지 그리고 조정 가능성에 할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매우 상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전투기의 능력보다 그 능력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은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함께 개발할 수 있는가, 함께 개량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유럽이 더 이상 완성된 결과물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투기는 도입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훨씬 깁니다. 수십 년 동안 운용되며 그 사이 환경도 바뀌고 기술도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초기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이 점이 지금 유럽의 논의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준은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일정과 계량의 방향까지 포함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언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함은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기준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산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해보면 유럽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기체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왜 특정 이름이 성능 비교를 넘어 논의에 포함됐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택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전투기를 통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전투기를 통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과거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해본 기억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서 유럽이 이미 한번 겪었던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이 조용히 꺼내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유럽 일부 국가들은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문은 했지만 물건이 오지 않았고 약속된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가장 뛰어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기록을 보며 당시의 긴박함이 아직도 문장 사이에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주인공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가능성 중 하나였고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이 이행되고 장비가 들어오고 실제 운용이 시작되자 평가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결과로 기억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납기는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일정은 큰 흔들림 없이 맞춰졌고 도입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혼란은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방산 분야에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설명보다 약속이 지켜졌다는 사실 하나가 훨씬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방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연락이 닿았고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수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함께 상황을 풀어간 경험으로 남았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보고서보다 사람들의 판단에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대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한국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대가 아니라 이미 한번 함께 움직여본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지금의 논의에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할까라는 질문보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장면이 현재의 기준과 맞물리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감정적인 호감이나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된 경험이 새로운 조건 위에서 다시 계산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쯤 되자 논의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사례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비교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추측이나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험은 언제나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전투기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를 부르기에 충분히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를 분명히 정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흐름을 두고 누군가는 경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제가 따라온 자료와 장면들은 그런 단순한 구도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전투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성능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고 실제 전장에서의 가치는 이미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강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에 대한 질문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는 반미 정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흔들려는 움직임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선택을 하나의 구조에만 맡기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기술 분야에서 이미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계산. 저는 이 변화가 방산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국을 밀어내는 서사가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는 서사에 가깝습니다. 하나의 답만 존재하던 환경에서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의 변화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이유도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옮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무게를 분산시키겠다는 판단.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고 나니 논의의 방향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선택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선택을 바라보는 기준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변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더욱 선명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선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표면만 보면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이 바뀐 게 아니라 선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답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가장 강한 전투기, 가장 검증된 시스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답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이 무기를 얼마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등장하는 순간 방산 시장의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보다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조용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방향 전환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논의 속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선택된 것은 없습니다. 계약도 없고 확정된 일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겼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과 신뢰가
새로운 기준 위에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승부가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축적의 결과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KF21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질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계가 무기를 바라보는 기준은 이미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늘 큰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한 문장의 발언, 몇 줄의 문서,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감이 조용히 쌓이면서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선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탁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검토되고 비교되고 계산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누가 앞에 나서서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이 테이블 위에 놓이고 있었다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빠른 납기, 약속을 지킨 기록,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태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오늘의 자리까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겼기 때문에 생긴 관심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아니라 신뢰가 축적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만은 아닙니다.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그 자체로 하나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숫자나 계약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더 한국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 말입니다. 이건 자랑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단순한 기대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보다 이미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